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 10시 반 프레스룸 라이브 최인영입니다. 유한솔입니다. 살아있는 뉴스를 더 깊게, 더 쉽게 전해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뉴스네컷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특검 2차 소환 후 자정은 직전에 귀가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루도 안 된 어젠 오후에 특검은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습니다. 검찰개혁 이슈가 뜨거운 가운데 임은정 신임 동부지검장이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검찰 장례치르는 장의사가 되겠다. 이거 어떻게 읽어볼지 잠시 후에 얘기해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 사퇴와 함께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수락 닷새 만입니다. 어제의 동지가 가장 큰 정적이 되는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과 갈라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화제의 소식과 함께 연예계 얘기도 짚어보겠습니다. 특검 이야기부터 준비가 돼 있고요. 프레스룸 라이브 지금 시작합니다. 국민들에게 사과나 혐의에 대해 설명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수원경 조사 오늘도 거부하시는 건가요? 사후 계엄 선포문 관여 안 하셨습니까? 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한 거 맞습니까? 사후 계엄 선포문 관여 의혹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체포 방해 지시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소환 추가로 있을 시 응하실 겁니까? 피의자 신문조사 연락 매번 오래 걸린 이유가 있습니까? 특검은 금일 17시 20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네, 조은석 내란특검이 어제 오후 5시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4개월 만에 다시 구속될 기로에 놓였습니다. 특검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재원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양지민 변호사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내란특검. 토요일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2차 소환 조사를 한 이후에 만 하루도 안 되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전격적이라고 봐야 될까요? 우리 3차 소환이 있을 거다, 몇 차례 소환이 더 있을 거다라고 예상이 됐었잖아요. 좀 전격적으로 볼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차 소환의 얘기가 특별하게 없는 시점 이후부터는 영장 청구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좀 이야기도 네. 변호사들 사이에서 나오기는 했는데요. 다만 지금 영장 청구가 실질적으로 18일 만에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청구가 된 만큼 전격적으로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네. 혐의를 보니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고 외환죄는 지금 제외가 됐습니다. 일단 맞습니다. 이 외환죄의 경우에는 물론 영장 발부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만큼 법정형이 높은 죄명, 그러니까 중대한 범죄를 같이 넣어서 이러한 혐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영장 발부에는 효율적입니다. 네. 그런데 특검 입장에서도 고려를 했겠죠. 아직까지 수사가 개진되는 것이 굉장히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외환죄를 섣불리 넣게 되면 법원 입장에서는 이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이 부족한데 라고 해서 영장을 네. 기각할 사유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기존에 짚어주신 이 체포 저지를 위한 행위, 그리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라는 행위, 국무회의 관련해서 국무위원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라는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행위, 이러한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소명에 이르고 이것이 충분히 중대하기 때문에 영장 발부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특검 입장에서는 좀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더불어서 만약에 이러한 영장 청구가 만약에 발부가 된다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이후에 외환죄에 대한 수사는 더 탄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여러 가지 고려했다라고 보입니다. 네, 청구된 구속영장이 66페이지나 된다고 해요. 이 정도면은
많은 건가요? 사안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겠는데요. 그래도 이제 분량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굉장히 간단한 그런 뭐 사기 범죄라든지 뭐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뭐 이렇게 몇 장 되지 않는 경우가 네. 많아요. 근데 66쪽을 할애했다라는 것은 그 비삼계엄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그 전에 영장 청구됐던 사실관계는 또 빠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동일한 사유로 영장 재청구는 불허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부터 설명은 되겠지만 하지만 별개의 행위들이라는 것을 적시를 함과 동시에 이러한 추가 혐의가 있다라는 것들을 아마 설명을 했을 것이고요. 그 가운데 15장 분량을 실질적으로 이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네. 있는데 구속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인멸이라든지 도망의 우려가 있다라는 것을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윤 전 대통령이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판결 결과에 승복할지 미지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네. 실질적으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굉장히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발부가 될까요? 발부 가능성은 좀 까다롭게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한 차례 취소가 됐는데 그렇다면 취소된 이유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영장 취소가 된 이유는 실질적으로 구속 기간에 대해서 기산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 그리고 이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있는지가 조금 애매하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주요하게는 이제 취소가 된 것인데 네. 이 수사권 그러니까 수사 주체의 문제는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됐다라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주체가 영장 청구의 주체가 공수처나 경찰이나 여타의 기관이 아니라 특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결이 됐다라고 보이고 취소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뭐 기산 방식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지만 지금은 불구속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 취소에 대한 이유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라고 보이고 그렇다라면 백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해서 이러한 혐의들이 충분히 소명이 됐는지 증거인멸의 가능성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이라든지 지금 추가적으로 영장에 적시된 혐의들과 관련해서 관련 당사자들과 접촉을 할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접촉을 한다면 윤 전 대통령의 말에 회유가 되어서 진술의 번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네. 특검이 효율적으로 입증하느냐 마느냐 설득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도망할 염려, 증거인멸 염려 이 두 가지군요. 그렇습니다. 네. 주요하게 두 가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윤 전 대통령 청구된 구속영장 관련해서 단독 보도들 나온 거를 보면은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이 총기를 갖고 있는 것만 봐도 불안할 것이다, 두려워할 것이다 라면서 총기가 잘 보이도록 순찰해야 한다 이런 혐의도 좀 적시가 됐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경찰이 아니고 이제 경호처죠. 경호처에게. 예, 왜냐하면 경찰과 맞서서 이제 했으니까요. 경찰이 두려워하게. 그렇죠. 네. 그래서 경호처에게 이제 그래서 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를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이 지시했기 때문에 네. 이거 불법성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법원에 영장을 체포영장을 하는 과정에서 공권력인 경찰에 맞서서 총을 제일 잘 쏘는 것 경호처. 그냥 그런 식의 실질적으로 행위가 있었던 것인데 이것을 저는 경호처 처장 네. 김성훈 처장께서 그 진술 번복이 있었다는 언론의 소식도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이제 진술로 통했다. 그래서 저는 직권남용 권리 행사도 예전에는 검찰도 불구속 수사할 때 기소했었습니다. 그때는 경찰과 군이 국회의원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인데 이번 같은 거는 국무위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이 소집하려면은 심의하고 의결하는 충분한 계엄의 사유를 발생시켜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선택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계엄의 어떤 의도성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 새로운 증거인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구속이란 게 최종적으로는 불구속 수사가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속의 사유, 즉 증거인멸 우려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검찰 특검 입장에서는 구속 사유, 특히 특수공무집행 방해는 적절한 구속 사유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법원에서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검이 이렇게 무리하게 지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변인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영장 청구 보면 총 66쪽인데 그중에 한 16쪽 정도가 구속 사유에 대해서 상당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 70쪽 안 되는데 16 정도 되는 페이지에 대해서 구속 영장 발부를 강조한 것은 그만큼 역설적으로 구속 영장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구속 영장 청구할 때는요 선명하면요 보통 한 페이지 끝납니다.
근데 이렇게 16페이지에 한다는 것은 오히려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 가장 큰 이유가 주거 이제 뭐 불안정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주거는 명확하지요. 지금 검찰청 바로 길 건너에 있는 거고 경호처와 함께 했습니다. 경호처 요원들과 함께 했죠. 네. 어디 몰래 뭐 간다든가 찜찜하게 간다든가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 증거는 이미 다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재판 진행 중인 거고요. 더 추가적인 증거인멸 우려가 지금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주 우려, 그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많이 언론에 알려지고 눈에 띄는 그 대통령이란 전 인물이 어떻게 도주를 네.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출국 금지 명령까지도 뭐 했다 그러는데요. 사실 이거 출국 금지는요, 실제 출국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보다는 출국 금지라는 그런 이제 영장을 받음으로 인해서 망신 주기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는 이거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기현 판사가 구속을 취소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핵심 이유가 뭐냐면 공수처가 체포영장 발부한 게 즉 내란 혐의 수사는 권한이 없었다. 권한이 있다고 확신할 수 없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중에 이 상태에서 넘어가게 되면 항고, 상고, 심지어는 재심까지도 갈 수 있는데 이런 근원적인 원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체포영장 발부는 옳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번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옳지 않은 상태에서 옳지 않은 공수처가 권한을 가지지 않은 공수처가 영장을 발부하고 그것도 서부지법에서 기각된 것을 숨기고 중앙지법에서 발부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원시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문제점 안고 있는 체포영장 발부된 걸 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저항한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 있느냐. 첫 단추가 처음부터 끼워지지 말았어야 되는 거를 두 번째 단추 끼우는 거를 방해했다고 해서 죄를 물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상당히 쉽지 않아 보인다. 영장이 이제 인용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는 않아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특검이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변호사님, 그러면 이제 심사를 하게 되잖아요. 실질 심사. 이거는 언제 이 기일이 나오는가요? 일단 법원에서는 기일을 지정을 해야 되는 네.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르면 내일 정도 이 기일이 잡힐 수가 있겠고 기일이 지정이 된다면 일단은 이 출석을 해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기일이 있는 그 당일에 늦은 저녁이라든지 아니면 새벽 시간을 넘겨서 그 다음 날에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영장이 발부된다면 그 즉시 이제 구속 상태로 전환이 되는 것이고 영장이 기각이 된다면 일단은 대기 장소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그 즉시 또 풀려나게 됩니다. 그럼 실질 심사를 하게 될 때도 윤 전 대통령은 출석을 하게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영장이 발부되는지 아닌지를 기다려야 되는 대기 장소가 있습니다. 네. 경찰서 유치장이 있을 수가 있겠고 구치소에서 대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그때마다 교정기관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되고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또 경호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와의 또 이야기가 필요할 수 있겠고 그리고 경호가 용이한 그런 장소를 대기 장소로 지정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런 한편 김건희 여사의 16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팀은 삼부토건과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해서 같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검팀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부토건 관련해서 13곳을 동시 이제 압수수색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이제는 금융당국의 늑장 대응도 조사를 하겠다. 여기까지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금감원도 수사 대상에 올라가는 걸까요?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금감원 자체에서도 삼부토건의 이상거래 징후를 예전부터 미리 조사를 했었는데 수사 단계는 나가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이게 이제 김건희 관련해서 어떤 대통령실에서 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전황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까지 해당 포럼에 참석한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삼부토건과 양평고속도로는 달리 볼 수도 있지만 또 연결된 그 고리들이 많이 있다.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의 사익적 재산의 증폭을 위해서 공건이 이제 사익적으로 연결된 부분이 있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삼부토건의 전 회장회 같은 경우는 또 창원 종합개발회사의 또 대표까지 했었어요. 네. 그러면 창원이라고 하면 또 명태균 게이트까지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체적인 진실의 뭐 핵심은 당연히 김건희 여사라고 해야 되나 김건희 씨가 있지만 삼부토건 주가 조작으로 해서 뭐 660억의 부당 이득이지만 상장 폐지로 해서 수천억의 어떤 그 개인의 실질적인 자산이
증발해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국민들의 관점에서도 제2의 주가 조작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네. 얘기인데 김건희 특검이 2010년도에 한 주가 조작, 우리기술 주가 조작 사건 의혹에 대해서도 그 계좌가 연루되었다는 이런 얘기도 그렇죠. 있어요. 이게 추측성 이제 정확한 실체는 모르는데 네. 제가 이제 증권사 경험을 바탕으로 네. 했을 때는 우리가 주식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폰으로 하든 HTS로 하든 거래소에 이게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특검에서 그런 계좌 단으로 이제 그 어떤 수사에 대한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한 것이거든요. 그 그러면 계좌를 다 보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나온 이제 거군요. 실체적으로 보면 그 김건희 여사와 어떤 일행들 어떤 주가 조작했던 부분이 공교롭게도 우리 기술과 동일하게 같이 했던 경향이 이제는 실체적으로 진실이 드러났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가 조작 즉 그 우리 기술 관련해서도 이런 의혹 제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질적으로 특검에서 계좌에 의해서 확인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 수사, 즉 별건이 아니고 일체적인 어떤 흐름이다. 그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공소시효가 지금 이게 2010년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도 그게 가능한 건가요? 그래서 어떤 법령상 봤을 때는 주가 조작으로 인해서 한 50억 이상이면 공소시효가 한 15년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저는 이것을 공소시효, 즉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2011년까지 매매가 끝났다고 하지만 이것이 또 수사로 이어지면 또 그 계좌가 다른 곳에 또 쓰여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공소시효에 맞춰서 굳이 꼭 수사를 해야 되고 배제해야 되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3대 특검 수사가 이렇게 좀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검찰 개혁 이슈 한가운데 있는 이문정 신임 동부지검장이 어제 SNS에 올린 글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검찰 장례를 치르는 장의사가 될 것,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대변인님,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요, 이문정 동부지검장이 정치 검사를 공식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초대 공소처장을 노리고 있는 거 아니냐, 또는 검토되고 있는 거 아니냐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요, 자중을 해야지요. 자중은 오히려 그러지 않고 정권의 입맛에 맞게 검찰 해체에 가장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겠다,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 거고요. 또 하나, 동부지검장에 있는 일선 검사와 수사관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새로운 기관장이 왔는데 나는 장의사다라고 얘기한다면 밑에 있는 직원들은 전부 다 뭐 하는 겁니까? 염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회사에 출근하는 거 맞습니까? 자, 그렇게 조직을 이끈다 그러면요, 조직을 제대로 이끌어서 업무를 볼 수 없을 거다,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 장의사로 임명돼 왔다 그러면 그 장의사를 임명한 그 임명권자는 뭐가 되는 겁니까? 장의업주가 되는 겁니까? 저는 위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어떻게 보일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섣부르게 정책 언행을 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옳지 않다 생각하고요. 지금 안 그래도 대한민국이 지금 자유진영 우파에서 지금 전체주의 좌파로 넘어간 거 아니냐, 이런 거 걱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갈지 장의업자인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태도는 굉장히 옳지 않다. 국민들 보기에 눈살 찌푸리가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 말씀 저는 해주셔야 될것 비유를 같은데. 그렇게 네. 잘 해석해야 되는 네. 것이에요. 그러니까 장의사, 즉 검찰을 어떻게 보면 장의사에 비유한 것은 본인의 능력의 한계, 그 검찰 개혁인데 그에 대한 자기 실패에 대한 어떤 표현을 한 것이고, 또 장의사로 한 건 그냥 사직생이잖아요. 사직생. 생직사가 아니고 사직생의 각오로 해서 네. 그만큼 열심히 해서 검찰이 국민께 신뢰받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지, 장의사에서 검찰 해체하면 그 본인도 어떻게 보면 검사잖아요. 그럼 네. 본인의 직업도 잃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의사라는 그 단어가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비유, 즉 열심히 해서 국민들께 신뢰받을 만큼, 즉 장의사 역할만큼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읽혀야 된다고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어떻게 추진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신임 국무총리가 조금 전에 취임식을 했습니다. 세종에서였는데요. 한번 보시고 오겠습니다. 민족과 세계, 이 두 마디에 평생 가슴이 뛰었고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보려 해왔습니다. 선도하고 주도하는 대한민국을 꿈꿔왔습니다.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대한국민은 이번에도 성큼 앞으로 갈 것입니다. 내란의 상처와 제2의 IMF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국민, 위대한 대통령의 시대를 여는 참모장, 국정 방향의 실현을 챙기고 살피는 국가종합상황본부장, 국민의 새벽을 지키는 새벽 총리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빨간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열정의 상징이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수임사를 세종에서 했습니다. 네네. 광화문이 아니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국토 균형 발전에 어떤 그런 현실적인 목표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실제로 뭐 장소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 메시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국무총리입니다. 이분도 이제는 한 진영의 최고위원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로서 진짜 대한민국에서 이념을 탈피해서 어떤 국무총리의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이다. 그래서 세종에 간 것은 조금 이제 국토 균형 발전의 관점도 있고 또 하나 더 덧붙이자면 또 물가에 대해서도 좀 언급하신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재명 이제 당시 대선 후보에서 5대 비전송이라고 해서 1, 2, 3, 4, 5 중에 2% 물가 잡는 게 이제 비전이었거든요. 그러면 물가의 관리 정도 해서 그 민생을 최종적으로 열심히 해서 그 민생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어떤 참모 역할을 잘 해내겠다는 그런 의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는 김 총리 주재로 이재명 정부 첫 고위당정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물가 안정 대책도 적극 검토를 하겠다. 그러면서 소비 쿠폰, 조속한 추경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비판의 목소리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럼요. 물가 안정을 이제 목표로 하면서 돈을 풀겠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뭐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경제학을 따로 모르더라도 돈을 풀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물가가 오른 것은 아주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정권을 이양받았을 때 그때 물가 상승률이 6.6%였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였죠. 그거를 2년 반 동안 윤석열 정부가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작년 11월에 물가를 1%로 낮췄습니다. 굉장히 잘한 업적이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언론 보도도 많이 나왔을 거예요. 같은 기간 동안 OECD는 평균 물가 상승률이 4.4%였습니다. OECD 평균의 4분의 1 수준으로 물가를 낮췄었는데 지금 일시적으로 물가 변동이 있는 거에 대해서 물가를 잡겠다 하는 거, 그 목표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 정부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1% 물가보다 더 잡겠다고요? 그럼 물가 아예 못 오르게 하겠다는 건데 글쎄 무슨 의미가 잘 모르겠고요. 또 하나 돈을 풀면서 잡겠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네. 돈을 풀면서 어떻게 물가를 잡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히려 불난 집에 불을 붙이면서 불이 더 커지면 내가 불을 끄겠다 하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립니다. 물가가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긴 해서 좀 고민스러울 것 같긴 합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어쨌든 소비 쿠폰은 21일, 그러니까 다다음 주 월요일부터 지급이 된다고 해요. 맞습니다. 21일 오전 9시부터 신청을 할 수 있고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1차와 2차 나눠서 지급을 하는데 1차는 전 국민 대상입니다. 소득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는 있고요. 대다수 국민은 1인당 15만 원을 받게 되고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30만 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소비 쿠폰을 받게 되면 활용할 수 있는 업종의 경우에는요. 전통시장이라든지 동네 마트, 식당, 학원 등인데요. 프랜차이즈 이 가맹점의 경우에는 본사에서 직영점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맹점주가 이렇게 따로 있는 곳에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부산 남구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발언도 논란입니다. 이 부산 시민은 25만 원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요. 대변인님, 이거 25만 원 대신 해수부를 연말까지 남구로 보내주고 또 산업은행도 남구로 보내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비판이 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베네수엘라 얘기를 또 했습니다. 자신의 SNS에 오늘 아침에 베네수엘라 영상을 추가로 올렸는데 포퓰리즘이 위험하다는 얘기기는 한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베네수엘라 포퓰리즘의 이제 정책이 포퓰리즘 정책이 굉장히 위험하다. 전 세계적으로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요. 뒤에 화폐 있지 않습니까? 0의 숫자가 24개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24개면 단위가 얼마인 줄 아세요? 단위도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화폐 찍는 거 있지 않습니까? 화폐가 특수종이고 특수잉크가 들어야 되는데 이게 종이를 구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가지고 그런 정도 상황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돈을 찍어내서 현금을 이제 나눠주게 되면은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0은 무한정 오르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르헨티나, 그 베네수엘라가 지금 굉장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첫 단추를 우리가 이미 선례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왜 그 첫 단추를 시작을 하느냐? 그리고 실제로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정말 또 돈을 안 뿌리겠느냐?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의 지지율 떨어진다 그러면 정말 돈을 또 안 뿌리겠느냐?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하락할 때마다 경기 부양을 명분으로 해서 또 돈을 뿌릴 건데 한 번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다 달라고 하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시작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박수영 의원이 부산 시민의 25만 원 필요 없다. 이건 정말 25만 원 주지 마라. 부산 시민 주지 마라. 이런 의미보다는 그 정책에 반대한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5만 원 필요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이제 25만 정말 이제 주지 마라. 그보다는요. 사실 25만 원 성격은 당선금의 성격도 강하죠. 본인이 이제 당선 사례금처럼 많이 이제 나눠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 정책에 반대한다. 그런 의미로 이제 25만 얘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 지갑에 공짜 돈이 들어오는데 반대할 사람은 좀 없을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부 이제 박 의원의 페이스북에 찾아가서 내가 부산 시민이다라고 밝히는 일부 네티즌들이 우리 부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는 25만 원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그 돈 의원님이 우리에게 줄 거냐라는 또 이야기도 있고요. 난 소비 쿠폰이 필요하다. 의원님만 받지 않으면 되는 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존재합니다. 자, 이게 바로 문제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박수영 의원이 줄 거냐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요. 이거 어떻게 정부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본인이 지지를 유지하려면 줄 수밖에 없어요. 한 번씩 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반론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박수영 의원 같은 분이 계속 계시면 베네수엘라 행으로 가는 겁니다. 이분은 부산의 국회의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자격이 없는 거예요. 네이밍 보십시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당선 축하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겁니다. 그리고 25만 원 같은 경우 왜 당선 축하금입니까? 제가 총선 때도 공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공식품 같은 경우도 물가가 2%에 지금 7% 1분기에 올랐다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하면서 환율이 1,500원을 띄워버린 겁니다. 그럼 가공식품은 다 수입이잖아요. 그럼 환율이 올라가니까 계속적으로 20, 30% 원재료 비중이 높다 보니까 가공식품 물가가 7%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경제,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이 민생 회복 250만 원 주는 것도 아니에요. 25만 원이 생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경제의 마중물 역할로서 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부산경제 또 산업은행 이야기 계속 하시는데 저는 산업은행 관계 회사가 있었지만 산업은행은 단순하게 취업에 관련해서는 한 해 뭐 100명, 150명밖에 안 돼요. 그럼 부산 자체를 어떤 북한 항로 개척해서 부산 관련해서 HMM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해수 관련된 기업으로 하게 되면 이게 미래 먹거리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요청하기 전에 부산 국회의원이면 본인이 더 나서서 이런 것을 요청해야 되는 것인데 이걸 베네수엘라행 같은 그리고 당선 축하금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추경 효과에 대한 논란까지 저희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바로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메스 이야기까지 꺼내들면서 고강도 혁신을 예고했던 안철수 혁신위원장, 전 혁신위원장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 터져나온 속보가 좀 많은데 가장 최신의 소식,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 혁신위원장직을 내려놨습니다. 오늘 아침 긴급 기자회견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당을 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혁신위원장 제1을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혁신위원장 내정자로서 혁신의 문을 열기도 전에 거대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렇다면 메스가 아니라 직접 칼을 들겠습니다. 당대표가 되어 단호하고도 강력한 혁신을 직접 추진하겠습니다.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잘라낼 것은 과감히 잘라내겠습니다. 당원과 함께 호흡하는 공익정당의 모습, 저 안철수가 반드시 다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적 쇄신 못 받겠다고 이제 대통령께서 하셨다고 이제 안철수 의원이 주장하셨는데 못 받겠다고. 모든 안건은 혁신위에서 논의해서 결정을 내려주시면 최대한 거기에 따라서 비대위에서 해야 할 일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보다 일단
오늘 안철수 위원장께서 갑자기 혁신위를 하지 않고 전당대회에 나가시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고 당혹스럽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전에 전혀 조율이 되지 않은 것 같죠. 송원석 비대위원장도 많이 당혹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놀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게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은 당시 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고강도의 혁신을 예고하는 의지를 좀 불태웠습니다. 본인 전당대회 출마설까지 좀 일축을 했었거든요. 그 발언부터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만약에 전대가 8월 중순에 마친다고 하면 아마도 신임 당대표와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대는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출마로 이해하는 거예요? 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속보가 마구 터져나왔던 오늘 아침의 상황이 지금의 국민의힘 상황을 그대로 좀 반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침에 이제 원래 비대위에서 의결을 하겠다, 그 전까지 구성을 완료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었던 혁신위 인선이 좀 미뤄지는 거 아닌가 해서 출발해서 또 구성이 완료됐다라는 속보가 나오더니 그 직후에 이렇게 위원장직 사퇴 속보가 터져나왔습니다. 일단 저희가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안철수 전 위원장의 이야기를 좀 빌어오자면 어떤 인선안에 있어서 좀 삐걱거림, 잡음이 있었던 걸까요? 결국은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안철수 측근 측을 통해서 아침에 좀 확인을 좀 해봤었습니다. 예. 배경을. 아무래도 인사안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혁신위 안을 명단을 보냈었고 그 송원석 이제 비대위원장이 검토를 했는데 서로 조율한 과정 속에서 안철수 이제 위원장한테 정권을 준다는 그런 이제 얘기가 있었던 걸로 예.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고 과거의 모습 그대로의 모습에 굉장히 안철수 혁신위원장 내정자가 좀 실망을 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생각했던 혁신이 구성, 그러니까 혁신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라는 이런 인적 구성이 있어야지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입장인 건데 네. 그 인적 구성 자체가 되지 않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혁신이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 더 큰 그림을 그려야겠다라고 해서 네. 혁신위원장보다 더 위에 있는 차라리 당 대표로 이제 자리에 간다 그러면 좀 더 혁신을 본인이 직접 더 큰 당 조직을 이끌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한 걸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이제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오늘 백브리핑을 통해서 했던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는데 몇 안 되는 혁신 아이콘 안철수 의원의 결단이 좀 아쉽다. 전당대회 출마도 이제 본인은 전혀 귀띔을 받지 못했다라는 얘기하면서 대선 백서를 먼저 편찬하고 나서 지금 우려되고 있는 인적 쇄신 부분은 추후에 조치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관련해서 송원석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이 어제 저희 MBN 시사 스페셜에 출연해서 했던 발언이 들어와 있습니다. 듣고 나서 이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 변화의 핵심은 인적 쇄신이 돼야 한다.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친윤계 중진의 총선 불출마라든가 이선 후퇴 선언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당내 일각에서 그런 말씀처럼 이선 후퇴라든지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대선에서 우리가 패배를 했기 때문에 네. 이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지 일단 사실관계부터 먼저 정리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합니다. 네. 사실관계 정리가 먼저다. 이게 지금 7월 말까지 혁신위를 통해서 정리하겠다던 대선 백서 편찬에 관한 얘기인데 사실 이걸 먼저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가장 시급한 현안이 맞는가? 실질적인 개혁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초반부터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혁신 의지가 강한 분 입장에서는 혁신하는 내용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예. 대선 패배의 원인을 따지는 것은 다른 부서나 다른 조직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 왜 내가 해야 되느냐? 네. 그리고 그 순서를 왜 기다려야 하느냐? 그런 이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중진 의원들 이제 총선 불출마 네. 얘기도 나왔다 그러는데 이거는 약간 좀 의견이 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직 3년 정도 남은 상황이거든요. 예. 다음 총선에 3년 남은 상태에서 중진들이 불출마 선언을 미리 3년 앞서서 해라라고 한다 그러면 3년 동안 당을 이끌어갈 때 이 중진들은 사실 도움도 필요한 건데
건데 내가 만약에 다음에 선거에 나가지 않는다, 예. 나에게 보상이 없다라고 하면 과연 3년 동안 잘 당을 이끌 때 협력을 한다거나 지혜를 모아줄 수 있겠느냐, 참여할 수 있겠느냐 이런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이건 조금 빠른 부분이라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지금 저렇게 해서 혁신위원장 자리를 내려놓고 당 대표 출마한다라고 네. 나와버리면요, 사실 그건 비대위원장이 송원석 원내대표 갈등이 있다는 것을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안철수 의원이 당 대표가 돼서 당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네. 당 대표와 원내 대표의 갈등이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당내 단일 대우를 갖춰서 선명한 야당으로서 이재명 정권과 싸워도 모자랄 판인데 또 예. 당내 갈등이나 분열 생긴 게 아니겠느냐, 그런 또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또 더 말씀드리면 지금 안철수 의원이 중수청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도 수도권 청년. 예, 그렇죠. 근데 중수청의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내년에 혹시 지방선거에 경기도지사 도전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수청의 어떤 인적 쇄신을 본인이 직접 할 수 없다 그러면은 예. 그렇다면 내년 경기도지사 출마하는 게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당 대표로 나가서 중수청의 혁신, 힘을 실어주는 그런 성과를 낸다 그러면 내년에 오히려 경기도지사 도전한 것도 힘이 실리기 때문에 예. 막 그런 여러 가지 정책 개선을 해서 당 대표로 선언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기 정치 아니냐라는 또 우려의 시선도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이 됐습니다. 그간 밝혀왔던 강력한 혁신 의지에 따라서 8월 중순이 전당대회 전까지 어떤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것인가라는 관심사가 있었는데 이번 사퇴로 일단은 좀 불투명해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안철수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를 동시에 공식 선언한 셈이 됐습니다. 관심사는 이제 전당대회 누가 나올지에 대한 부분인데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전 장관의 출마설이 잠잠했었는데 다시 불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4일에 김문수 전 장관의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후보님에 대해서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한 언급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출마 가능성은 아직까지 제가 특별히 하는 말이 없습니다. 전당대회가 정해진 것도 아직까지는 없고 언제 할지 날짜도 안 정해졌고 저도 전당대회에 나간다 안 나간다 이런 이야기는 아직까지 전혀 할 만한 그런 위치도 아니고 결심도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혹시 출마 관련해서 경북도지사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혀 그러니까 이제 방금 대선 떨어진 사람한테 또 경북지사 나가라 그러면 지사 선거도 아직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지난 4일에 김문수 전 장관이 서울희망포럼 강연의 강단에 섰었죠. 그때 있었던 백브리핑 이야기였는데 강연에 있어서도 몇 가지 눈길 끄는 발언들이 있어서 주목을 저희가 좀 해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맞서서 내가 싸우겠다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침묵하지 않고 말하겠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종을 칠 사람이 필요한데 내가 그 종을 치겠다. 여기에서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는데 상향식 공천 방식 제시도 있었고 이게 일단 일종의 혁신안으로 읽히기도 하고요. 본인은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당대표 출마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맞서 싸우겠다 그 신호 자체가 당대표 출마를 염두에 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김문수 후보가 굉장히 이제 지난 대선에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40% 넘는 네. 지지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 우리 당을 대표할 수 있는 전국적인 지도자감인 인물로는 김문수 후보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또 여론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나올 가능성 그리고 지금 오늘 안철수 후보가 또 전당대회 나온다고 했지요. 거기에다가 한동훈 대표까지 지금 예. 전당대회에서 나올 것처럼 보이는 그런 행동 유튜브라든가 그런 행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은 공통점이 뭡니까? 지난 대선에서 경선에서 붙었던 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국민이라든가 당원들 입장에서 이게 뭔가 국민의힘이 새로운 혁신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다시 재탕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재방송 네.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여기서 관심을 가질 것인가 좀 관심을 좀 떨어뜨리는 그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이 추가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장동혁 의원이라든가 이제 이런 분이 내리고 있죠. 그렇죠. 예, 그분도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분이 출마를 한다 그러면 글쎄요 좀 전당대회가 국민들에게 좀 관심을 받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인지도 면에서 관심이 가는 건 이른바 김나한 안이라고 해서 김문수 전 장관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한동훈 전 대표와의 리턴 매치가 성사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들 점치고 있는데
일단 이번에는 안 나올 거다라는 설도 굉장히 무성하고요. 이 가운데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는 건 말씀처럼 한 전 대표의 라이브 방송 소통 행보입니다. 관련 영상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너무 한심합니다. 한 대표님의 복귀를 기다리며 책임당원직을 유지하고 있으나 하루하루가 국민의힘이 싫어서 견디기 힘듭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 책임이 큽니다. 제가 더 잘할 겁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 국민의힘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기회를 준다는 생각으로 여러분이 나서 주십시오. 네, 한동훈 전 대표의 라이브 방송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대표 인사 중에 육선 중진 조경태 의원이 조기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한 전 대표는 안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관측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안 나온다고 힘이 실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나오게 되면은 이번 대선 패배에 대한 원인에 대한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렇다 그러면 지난번 탄핵 소추안 찬성했었던 이탈표를 할 수 있죠. 이탈표를 주도했던 인물이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니냐라는 예. 문제부터 해서 이번 대선 때 과연 얼마나 진실하게 도왔느냐. 사실 뭐 우리 대선 후보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그런 자켓에 있기도 했었고요. 예. 늦게 합류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 대선 패배에 대한 본인의 책임 문제가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담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이번에는 아마 쉬지 않을까. 왜냐하면 때마다 나왔었단 말이에요. 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번 한 번쯤은 쉬어서 피로감을 좀 덜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랑 같이 하게 돼 보궐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좀 더 높여지고 좀 더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 또 모르죠. 저렇게 유튜브에서 본인이 네. 제가 잘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라 하는 거 보면은 또 다른 가능성이 열리지 않을까 또 생각해 봅니다. 자, 김나하난, 김문수 전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출마를 공식화했고요. 이제 남은 건 나경원 의원인데 국회 농성을 좀 이어오기도 했고 최근에 대여 투쟁면에서 목소리를 좀 높이고 있습니다. 일단 서지원 부위원장님께 네. 너무 질문을 못 드려서 네. 지금 4명의 면면 그리고 또 추가로 뭐 장동혁 의원 얘기도 하셨는데 바깥에서 바라보는 지금 당권 도전 경쟁 구도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을 좀 하십니까? 바깥에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참 안타까운 거죠. 비난이 아니라 비판을 하자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싸울 전대는 아니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야당이면 협치의 대상이고 파트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은 싸움의 시간이 아니고 협치 민생을 위해서 이렇게 서로 견제하면서 잘하게 경쟁을 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예. 지금까지도 계속 싸우겠다는 거거든요. 저러니 이제 국민의힘이 국민께 완전 배제된 것이다. 그래서 저도 대구에 있지만 대구 당원들이 한심하게 보는 것이 지금 당권을 싸울 시기가 아니다. 예. 그러면 내부에 무엇이 잘못됐고 즉 계엄을 일으켰을 때 막지 못한 그 책임을 이야기하고 나서 네. 어떤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인데 그 목소리를 계속적으로 내고 본인들은 책임을 지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견제를 하는 데 있어서도 효과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여러 후보들이 나오는 거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왜 정치를 해야 돼? 왜 당대표를 되어야 하는 건지. 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3일 전에는 나는 생각이 없다고 하는데 본인의 의지나 본인의 의견이 이렇게 그 원내대표에게 막혔을 때 바로 포기하고 당대표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네. 국민들이 봤을 때 정말 당원 입장에서도 뭐 열심히 하겠다는 모습을 비춰질 것인지 아니면 혹시 정치의 본인의 제약의 사익을 위해서 네. 하는 그런 행보로 읽혀질지 그런 의심받고 서로 싸우는 모습이 아직도 신뢰를 못 받는다는 것이죠. 야당의 텃밭에서 네. 또 여러 목소리를 듣고 계시군요. 자,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이 됐습니다. 전격 사퇴 이야기와 함께 저희가 국민의힘 소식까지 공히 한번 짚어봤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As you can see, I'm not just MAGA, I'm dark MAGA. Is anybody unhappy with Elon? If you are, well, throw him out of here. Be very careful with any benefits. This is a different panel. Everything's computer. No, I don't have any plans. I'm not even thinking about that. All of a sudden, he had a problem. And he only developed the problem when he found out that we're going to have to cut the EV mandate. But I'm very disappointed in Elon. I've helped Elon a lot. We might have to put Doge on Elon. You know what Doge is? Doge is the monster that might have to go back and eat Elon. Wouldn't that be terrible?
또 중간에 노래 분위기부터 아주 극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간의 브로맨스는 이제 완전히 끝이 난 것 같습니다. 테슬라 머스크 CEO가 공식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이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박진아 아나운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앞서 7월 4일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이기도 했는데 이제 머스크 CEO가 창당에 관해서 찬반 투표를 좀 붙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좀 압도적인 결과가 나온 것 같고 그 이후에 결국 신당 창당 선언이 이루어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당, 아메리카당을 내가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실제로 본인이 이제 SNS에도 올렸지만 찬성이 65%, 반대가 35%였고 네. 여러분들은 새 정당을 원하고 그것을 꼭 갖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러분에게 자유를 돌려주기 위해서 내가 네. 아메리카당을 창당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황이고 아마도 이러한 소식을 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분노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도 듭니다. 미국 정치판에 제3당을 만든다는 거, 그 의미는 잠시 후에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고 일단 이 두 사람이 얼마나 훈훈했는지 저희가 조금 또 보기는 했는데 앞서 이제 가족 사진을 찍는 자리에 함께할 정도로 한때는 정말 가까운 사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치러진 대선 사실 대기업들은 양당 모두를 지지했지만 테슬라 CEO는 트럼프 당선인에게만 몰아서 지지를 했습니다. 당선이 될 수 있도록 도운 자금만 해도 2억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3,700억 원이나 됩니다. 네. 그리고 백악관 입성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운 머스크는 이 트럼프 가문과 더욱더 친밀함을 보였는데요. 트럼프 손녀 카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일론 머스크를 삼촌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진짜 가족이었네요. 네, 트럼프 행정부의 신생 행정부죠. 정부 효율부의 수장으로 임명이 돼서 지난 5월까지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자, 이 머스크의 아메리카당 신당 창당 소식에 오늘 아침에 미국에서 물 건너온 빠른 소식이 하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입니다.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둘 사이가 이렇게 갈라지게 된 계기요. 일단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관련 법안 때문인데 여기에 또 이제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된 이야기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일명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인데요.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내가 전기차 사업을 하는 CEO인데 물론 트럼프를 지지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물심양면으로 도왔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불리한 법안을 추진할 수가 있느냐라는 이제 입장인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법안에 포함된 전기차 우대 정책 폐기안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일론 머스크에게 굉장히 좀 치명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법안이 구체화된 이후로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를 향해서 탄핵을 거론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마약 중독자다라고 비난을 하면서 뭐 추방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두 사람의 관계가 정말 깨졌다라고 좀 보입니다. 반대로 이번 신당 창당 소식의 재계에서는요, 초고액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이야기도 좀 들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억만장자로 알려진 마크 큐반부터 해서 투자은행가 앤서니 스카라무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긍정적인 댓글을 달면서 만나서 논의했으면 좋겠다. 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와주겠다. 이런 이야기도 좀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다만 지금 이야기한 이 인사들은 지금 성향상은 반트럼프, 민주당 지지자들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좀 감안하긴 해야 되겠고요. 자, 일론 머스크의 제3당 창당. 일단 다가오는 중간선거에서 상하이원 다 포함해서 10석 정도는 가져오면서 이른바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겠다. 이런 구상에 지금 서 있는데 지금 미국의 정치권 그 판세를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보다 지금 제3당이 더 살아남기 힘든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냉정하게 말하면 미국에서 제3당의 창당에 그렇게 뭐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 상황입니다. 물론 주별로 이게 다릅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주만 하더라도 110만 명의 유권자의 서명을 모아와야 하고요. 그러면 정당 등록이 되는데 이마저도 투표율이 만약에 낮다라고 한다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 절차면으로 까다롭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양대 정당 소속이 아닌 후보가 선거인단 투표에서 승리한 마지막 사례가 1968년 57년 전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것이 미국 정치의 그 현 상황으로 봤을 때 얼마나 정말 도전적인 이야기인지 좀 가늠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트럼프와 머스크 간의 갈등의 씨앗이 얼마나 커져서 이게 지금 신당 창당, 이게 일종의 정치 실험으로 그냥 그칠지, 해프닝으로 그칠지 아니면 어떤 미국의 공고한 양당 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일이 될지 한번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연예계로 넘어갈 텐데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이제 일반인과는 좀 다른 잣대 위에서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는 연예인들의 논란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이번에는 샤이니의 멤버 태민 씨의 이야기인데 SNS 라이브 방송에서 일본 지진과 관련된 발언을 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발언을 듣고 오겠습니다. 그 예언 있잖아요. 아직까진 정말 안전하니까 여러분 걱정 너무 안 하셔도 돼요. 나 노래 부르다 흔들리면 어떡하지? 나는 그래서 상상했어. 오씨, 여기서 흔들리면 멋있을 춤출 때 막 점점 막 고조됐을 때 막 진짜 흔들리는 거지. 3D처럼. 네, 발언 한번 들어보셨죠? 일단 7월에 일본에 대지진이 날 거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기인된 얘기인가요? 이게 만화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이 다스키가 출간한 만화 내가 본 미래라는 만화가 있는데요. 만화 얘기. 네, 2025년 7월 5일에 대재앙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라든지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을 예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제 큰 화제를 모으고 있고 태민 씨와 마찬가지로 정말 7월 5일이 큰일 나는 거 아니냐라고 좀 걱정을 했던 사람들도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팬들의 걱정이었을 텐데 정말 이제 맞아떨어진 사례도 있지만 아주 공신력 있는 그런 매체 보도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도 이제 공식적인 차원은 아니겠습니다만 거기에서 나온 발언의 좀 부적절성이 좀 부주의했다 이렇게 좀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몇몇 팬들의 비판, 우려가 좀 이어지고 있고 빠르게 태민 씨는 지금 SNS에 사과글을 올렸죠. 그렇습니다. 어제 빠르게 자신의 SNS에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한국어로도 또 일본어로도 작성해서 올렸습니다. 지진에 대해서 경솔하게 생각한 부분 정말 죄송하다. 네. 현재 계신 분들 또 자연재해나 이런 지진에 대한 위험성을 가볍게 말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앞으로는 신중한 자세를 갖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또 이제 그 가까운 이웃나라만의 얘기가 아닐 수 있겠죠. 지진은 또 우리에게도 이런 부분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던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좀 부적절한 조심하지 못한 발언이었다라는 비판과 우려가 계속되고 있고 빠르게 사과글도 올라오긴 했습니다. 또 최근에 가장 민감한 시국에 SNS의 게시물을 통해서 논란이 있었던 연예인이 하나 있었죠. 같은 소속사의 에스파의 카리나 씨가 SNS에 올렸던 사진을 두고 이른바 정치수행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한 유튜브에 출연해서 직접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카리나 씨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아예 그런 의도가 없었어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뭔가 저희 팬분들이나 많은 분들이나 되게 심려를 끼치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거든요. 스태프분들이랑 이렇게 나가가지고 뭐 쌀쌀한 날씨에 뭐 그냥 겉옷을 사 입고 팬분들이랑 소통하기 위해 이렇게 게시물을 올리고 그러다 연락을 받아서 이렇게 지우고 그런 것들이 좀 너무 제가 무지했기도 했고 제가 해외에 있어도 제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약간 진짜 더 인지하고 더 공부를 해야겠구나 싶더라고요. 많이들 기억나시는 부분일 텐데 대선 기간에 이제 빨간 무늬 또 빨간색 글씨에 이가 새겨진 옷을 입은 사진을 올렸고 또 이제 장미 대선이었는데 6월에 치러지면서 장미꽃 한 송이 이모티콘 이런 것도 좀 논란이 됐었습니다. 정치색 논란이 불거졌었는데 사실 이번에 다시 언급하기 전에 카리나 씨 본인이 직접 한번 사과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게시글이 올라온 이후로 굉장히 좀 파장이 커지다 보니까 이 게시물을 삭제하고 바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본인의 이제 팬덤명을 이야기를 하면서 걱정시켜서 미안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었는데 오해가 커졌다. 앞으로 좀 주의 깊게 행동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남긴 바 있습니다. 네, 팬들을 포함해서 이제 일각의 시선에 좀 우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언급하면서 사과의 메시지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누리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누리꾼들은 용기 있다, 솔직해서 믿음이 간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게 어제 한 인터뷰 프로그램에서 나온 건데요. 카리나 씨는 자신의 생각 그리고 사과의 말을 함께 전했죠. 또 책임감 있는 그런 사과의 자세를 팬들은 아주 주의 깊게 봤는데요. 오해를 바로잡고 또 팬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엿보인다라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또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책임감 있게 해명하는 자세가 참 좋았다라면서 긍정적인 여론이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이렇게 두둔하는 분들 또 해명 자체 납득 못하겠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중요한 것은 사과를 했다는 부분이고 실제로 또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는 카리나 씨 본인만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과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점을 저희가 좀 감안하고 넘어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화제의 콘서트 소식을 한번 짚어볼 텐데요. 여기에도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월클 스타죠. 그룹 블랙핑크가 오랜만에 완전체로 무대에 섭니다. 월드 투어의 포문을 열었는데 이 콘서트 시작부터 팬들의 불만과 원성이 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양지민 변호사? 이게 저도 SNS 게시글을 보고 참 이게 놀랐는데 네. 본인이 콘서트를 정말 어렵게 예약을 해서 콘서트장을 찾았는데 대형 스크린이 본인의 자리를 가로막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수의 상황은 전혀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스크린을 통해서만 우리가 TV 보듯이 이렇게 무대를 즐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이고요. 시야가 아예 차단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문제의 좌석은요. 무대의 정반대편이자 공연장의 맨 끝쪽 구역으로 지금 네. 알려지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 게시글을 올린 사람의 이야기로는 뭐 후기랄 것이 없이 아예 블랙핑크의 모습은 전혀 예. 보지 못했다라고 전해지면서 그리고 저 사진이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제 이 스크린에 가려져서 공연장이 아예 안 보이는 상황인데 후기랄 것도 없이 그냥 시야가 없는 수준이었다. 일부 콘서트는 이렇게 시야가 좀 제한된 자리가 있으면 또 이제 할인가에 제공을 하기도 하는데 금액도 좌석 가격도 그대로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시야 제한석 같은 경우에는 보통 99,000원에 판매가 되는데 특히나 팬들이 지적한 구역은 N3 구역. 이 구역의 가격은 13만 2천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3만 원을 내고 완전 벽을 보고 스크린만 바라보게 되었다. 네. 그래서 일부 팬들은 음악 감상이나 다름없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올렸는데요. 예. 이 정도면 시야 제한석이 아니라 시야 불가석이었던 것 같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네, 환불이 좀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불만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공론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야구장에서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한화의 홈구장이죠. 한화생명 볼파크, 새롭게 지어진 신축구장이고 역시 기대감 속에 공개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여기에서도 민원이 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수영을 하면서 물속에 들어간 채로 시원하게 야구를 관람할 수 있다라는 네. 것이 야구장을 설계한 사람의 이제 입장이겠죠. 네. 그런데 문제는 저 수영장 아래쪽에 있는 관객들에게 저 물이 철렁철렁하면서 다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네. 본인은 유쾌하게 야구를 즐기러 갔는데 위에서 물이 떨어지는 물벼락을 맞았다라는 후기들이 종종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수영장뿐만이 아니고 이제 안전상의 문제들, 관람 환경에 관한 부분들 손발될 곳이 좀 있다라는 얘기가 이 신축구장을 둘러싸고 나오고 있는데 앞서 지난 봄에 또 창원에서 참사도 있었죠. 손발될 곳은 얼른 손 봐야 될 것 같습니다.